여러분, SDI 오픈워터 스쿠버 다이버 과정에 참가하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예정인데요. 기초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바다나 수영장에서의 훈련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 긴장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이빙의 세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경험의 첫걸음을 내딛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아름다운 바닷속을 여행하면서 수중 세계의 경이로운 장면들을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바닷속 생물들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물속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는 경험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일 것입니다. 이 SDI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이 여러분의 다이빙 여정의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구 표면의 약 75%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육지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상 지구의 대부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다는 그만큼 넓고 깊은 세계이며 그 안에는 무한한 탐험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다이빙은 그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수중 생물과 환경을 만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는 육지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빙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쿠버 다이빙의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장비도 낯설고 움직임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스포츠이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이빙은 안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지만 그만큼 정확한 기술과 지식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수영 능력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집중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경험을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도 늘어나게 되고 물속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마치신 후에도 다이빙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수중 사진, 야간 다이빙, 난파선 탐험, 동굴 다이빙 같은 스페셜티 과정들이 이어지고요. 나이트록스, 제호흡기 다이빙, 아이스 다이빙 등 심화 과정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다이빙은 단지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은 지금 시작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그 넓은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빙을 배워보는 첫 장, 다이빙과 수중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총 4가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다이빙의 역사, 수중 환경, 해양학, 수중 생물, 그리고 마지막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이빙은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전쟁 중에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나무통처럼 생긴 장치를 물속에 넣어 다이버들이 안에서 숨을 쉬며 작전을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다이빙 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초기 다이빙 장비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장비 자체가 매우 크고 무거웠고 호흡도 수면 위에서 호스를 통해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다이버의 움직임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수심을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원시적인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런 시도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쿠버 장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적인 스쿠버 장비는 1943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프랑스의 해양 탐험가 자크 이브 쿠스토와 기술자 에밀 가냥이 함께 만든 아쿠아렁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아쿠아렁은 압축 공기를 담은 실린더와 복관식 호스를 이용해 수중에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든 장비입니다. 이전의 장비들과 달리 수면에서 공기를 공급받지 않고도 혼자서 수중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고 다이버의 활동 범위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이 장비 덕분에 다이빙은 군사나 산업 목적 외에도 일반인들이 스포츠나 레저로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95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포츠 스쿠버 다이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수중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이빙 중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7년에는 미국 해군에서 다이브 테이블을 개발했습니다. 이 테이블은 수심과 시간에 따라 다이빙 후 감압 정지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계산해주는 도구로 압력으로 인한 상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이브 컴퓨터가 이런 역할을 하지만 당시로서는 큰 진전이었죠. 1959년부터는 다이브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다이빙 산업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브 컴퓨터는 실시간으로 수심,
시간, 감압 정보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다이버가 보다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장비입니다. 오늘날 스포츠 다이버들은 고도로 발전된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여 더 깊이, 더 오랫동안, 더 안전하게 수중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나갈 SDI 오픈워터 과정도 이렇게 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된 안전한 프로그램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이 SDI는 단순한 다이빙 단체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앞서가는 진보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SDI는 세계 최초로 다이브 컴퓨터를 의무 교육 도구로 채택한 단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표를 보고 계산을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이브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주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한 다이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SDI는 이런 최신 기술과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도입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은 지금 가장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배우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바다에서 실습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SDI 인증서, 흔히 말하는 C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 인증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국내 또는 해외 바다에 가서 다이빙 센터를 통하여 다이빙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 C카드를 제시해야만 장비를 대여하거나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음 단계 교육 과정, 예를 들어 어드밴스드나 나이트록스 같은 과정에 참여하시려면 반드시 이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이 과정이 앞으로의 다이빙 여정의 첫걸음이자 매우 중요한 자격을 얻는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강습이 끝나고 자격증을 받으셨다고 해서 곧바로 혼자 다이빙을 나가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경험 많은 강사나 클럽 혹은 다이빙 가이드와 함께 다이빙을 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이빙 클럽 활동을 통해 실력도 쌓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이빙의 재미를 배워나가십니다. 특히 처음 10에서 20회 정도의 다이빙은 경험 많은 선배와 함께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다이빙은 꾸준한 실전 경험이 중요한 활동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SDI 강사는 단순히 수업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강사들은 오랜 현장 경험과 교육을 통해 배출된 전문가들입니다. 강습과 바다 실습을 도와주는 건 물론이고 장비 구매에 대한 조언부터 향후 계획까지, 예를 들면 어디서 어떤 다이빙을 하면 좋은지, 다음 단계 교육은 무엇이 있는지 등 전체적인 다이빙 여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SDI 강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이빙 여정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다에 들어가면 육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먼저 물속에서는 무중력 상태처럼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고요. 사물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이고 소리는 더 크게 들립니다. 심지어 움직임도 물의 저항 때문에 느려지거나 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다이빙의 색다른 재미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적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향을 잃거나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빙 교육에서 이런 수중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미리 배우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사물이 실제보다 더 커 보이고 더 가까워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 33%는 더 크게, 약 25%는 더 가깝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건 빛이, 물, 마스크, 공기 등의 다른 매질을 통과하면서 굴절되는 특성 때문인데요. 우리가 똑바로 보려면 눈과 물 사이에 공기 공간이 필요해서 마스크를 써야 하죠. 그래서 수중에서 마스크를 쓰면 뭔가를 보더라도 실제 크기보다 크거나 또는 가깝게 왜곡돼 보일 수 있고 방향 감각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즉, 수중 시각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태양광선은 다양한 색의 파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까지. 이 중에서 빨간색은 투과력이 약해서 수중으로 하강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고 파란색은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죠. 그래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주변이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겁니다. 물속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색이 이상하게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소리는 물속에서 훨씬 더 빠르게 전달돼요. 공기 중보다 약 4배나 빠르죠. 이런 이유로 수중에서는 소리의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누군가 부르면 소리가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서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수중에서는 소리에 의존하기보단 서로 시선을 맞추고 손짓이나 라이트 신호로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짝과 떨어지지 않도록 눈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다이빙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다음은 체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속에서는 공기 중에서보다 열이 약 25배 더 빠르게 손실돼요. 그래서 다이빙할 때는 꼭 잠수복을 착용해야 해요. 건식이든 습식이든 장시간 물속에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온이 매우 중요하죠. 만약 몸이 비정상적으로 떨린다면 즉시 다이빙을 중단하고 물 밖으로 나와서 몸을 말리고 체온을 유지해야 해요. 체온이 떨어지면 판단력과 반응 속도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온 약층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수온 약층이란 수온이 갑자기 변하는 층을 말해요. 이 현상은 물의 밀도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수면은 따뜻하고 그 아래는 급격히 차가워지는 구간이죠. 다이빙 중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수온 약층입니다. 이 층을 통과하면 시야가 흐려질 수도 있고 체온도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으니 항상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이빙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수역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지구 표면의 75%가 물로 덮여 있고 스쿠버 다이버는 바다뿐만 아니라 연못, 호수, 샘, 강처럼 다양한 장소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조석, 해류, 날씨 등 기본적인 해양학적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다이빙은 결국 자연 속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죠. 계절에 따라 기온, 수온, 해류, 기상 조건들이 급격히 변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엔 따뜻한 수온과 좋은 시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마나 태풍 시기에는 시야도 나빠지고 바다도 험해질 수 있어요. 또한 열대지방에서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계절과 기후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다이빙할지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이빙의 적절한 수온은 보통 20도에서 30도 사이예요. 이건 우리나라 여름철 바다의 표층 수온과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수심이 깊어지면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는 구간, 즉 수온 약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면은 따뜻해 보여도 실제 다이빙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추워질 수 있어요. 이 때문에 항상 얇더라도 잠수복을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수온을 얕보면 감기나 저체온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빙 중에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시야죠. 이 시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닥의 물질, 즉 지형입니다. 서남해처럼 진흙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조류나 부유물에 의해 시야가 나쁜 반면 동해처럼 안반이나 모래 지역은 훨씬 시야가 좋습니다. 또한 강우량, 플랑크톤 발생, 조류의 세기 등도 시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나침반 사용이 필수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계획한 방향으로 정확히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수중에서 짝과 떨어질 경우 당황하지 말고 수면으로 천천히 상승하여 재결합한 뒤 다시 다이빙을 이어가면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사전에 브리핑할 때 헤어졌을 경우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수중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과 팀워크를 잘 활용해야 하는 거죠. 모래나 펄 같은 바닥에서는 오리발로 바닥을 차거나 살짝 스치기만 해도 부유물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시야가 흐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앞이 안 보이면 당연히 당황하고 사고 위험도 커지겠죠. 그리고 열대 바다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바닥에 산호, 해면 같은 생물들이 가득해요. 즉, 우리가 밟는 그 바닥이 그냥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발로 차거나 몸이 닿게 되면 단순히 시야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생물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력을 잘 조절해서 바닥과 접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안전하고 책임 있는 다이버의 기본 태도입니다. 괜히 바닥 가까이 가서 오리발질하거나 무릎 꿇지 말고 항상 중성부력 유지하는 연습 꼭 하세요. 이번에는 조석, 즉 밀물과 썰물에 대해 알아볼게요. 바닷물은 하루에 보통 2번 상승하고 2번 하강해요.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일 2회의 주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걸 밀물, 빠지는 걸 썰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해안 근처에서 다이빙할 때 이 흐름을 잘 이해해야 안전하게 입수와 출수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썰물 때는 물이 빠지면서 조류가 강해질 수 있으니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해수면이 오르내리는 정도, 즉 조차도 항상 똑같진 않아요. 조차가 클 때를 대조 또는 사리, 작을 때를 소조 또는 조금이라고 합니다.
대조기에는 조류도 더 강해지고 해변의 물 깊이도 많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빙 일정이나 입출수 계획을 짤 때는 달의 주기와 조석표를 꼭 참고해야 해요. 대조기에는 조심해야 할 게 많고 소조기엔 비교적 수면 변화가 적어서 초보 다이버에게 유리하죠. 대조가 언제 생기느냐? 바로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으로 정렬될 때입니다. 이건 음력으로는 보름과 금음에 해당돼요. 이때는 태양과 달의 인력이 동시에 작용해서 바닷물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조차가 가장 크고 조류도 강해지고 다이빙 계획이 가장 신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만약 바다에 들어가는 날이 보름 근처라면 조류 흐름과 물때를 꼭 체크하세요. 반대로 소조는 달이 지구와 태양과 직각으로 위치할 때 생깁니다. 음력으로는 초하루 1일과 15일 사이, 즉 상현과 하현 무렵이에요. 이때는 태양과 달의 인력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조차가 작고 바닷물의 움직임도 덜해요. 따라서 초보자나 트레이닝 다이빙에는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빙 일정을 짤 때 이런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계획하면 훨씬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 조류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바닷물이 단순히 파도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해수면의 높이가 조석, 즉 밀물과 썰물에 따라 변하면서 물의 흐름이 생겨나요. 이 흐름을 조류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썰물일 때는 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고 밀물일 때는 육지 쪽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수면이 오르내리면서 물살이 생기고 우리가 다이빙할 때 느끼는 수평 방향의 흐름도 대부분 이 조류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류의 방향이나 세기를 파악하는 건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 정말 중요해요. 이번엔 조류가 아니라 해류입니다. 해류는 바닷물의 흐름인데 이건 꼭 조석 때문만은 아니고 바람이나 수온, 염도 차이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기죠. 해류는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수영 잘한다고 해도 해류가 강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본인의 체력이나 기술 이상으로 세내류를 만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무리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표류 다이빙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조류를 타고 흘러가는 다이빙이에요. 보통 조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지역에서 시작해서 조류에 몸을 맡기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풍경을 감상하죠. 그리고 예정된 지점에서 다시 보트에 픽업되는 방식이에요. 체력 소모도 적고 조류를 잘 활용하면 아주 편하고 즐거운 다이빙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조류를 잘못 이해하고 흘러가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가이드를 따라야 해요. 연안류는 해변과 나란하게 흐르는 해류예요. 바람이나 파도가 해변 쪽으로 들어올 때 그 에너지가 옆방향으로도 작용하면서 해변을 따라 물이 흐르게 되죠. 해안에서 다이빙할 때는 이 연안류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입수 지점과 출수 지점을 미리 정해놓고 중간에 예상 외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특히 출수 지점 근처에서 연안류가 강하게 작용하면 원하는 곳에서 나오는 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안류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해류예요. 이안류는 해안에서 바다 방향으로 빠르게 흐르는 좁고 강한 물살이에요. 파도가 해변으로 몰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갈 때 좁은 틈을 따라 급하게 흘러나가는 물살이 바로 이안류죠. 이런 흐름을 잘 모르고 정면으로 맞서면 순식간에 먼 바다로 밀려나가게 돼요. 그럴 땐 절대 당황하지 말고 이안류를 벗어나기 위해 옆으로, 즉 해변과 평행하게 헤엄쳐야 해요. 그래야 물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갑자기 수영하기 힘들 정도로 바다 쪽으로 강하게 끌려가는 흐름을 경험한 적 있나요? 이게 바로 이안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해안선 쪽으로 바로 헤엄쳐 나오려고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해변과 수평 방향으로 헤엄치는 겁니다. 흐름이 약해진 다음에 해안 쪽으로 돌아와야 체력을 덜 소모하면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파도는 단순히 바닷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 생겨나는 에너지입니다. 그럼 바람이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드는지는 어떤 요인에 따라 결정될까요? 첫째, 바람의 세기. 강하게 불수록 큰 파도가 생기죠. 둘째, 바람이 얼마나 오래 불었는지. 셋째, 얼마나 넓은 바다 위에서 영향을 줬는지. 넷째, 그 바람이 파도를 얼마나 멀리까지 밀고 왔는지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파도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어요. 다이빙 전 파도 상태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바다에서 큰 파도가 밀려오다가 수심이 얕은 해변으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파도는 점점 높아지면서 결국 깨지듯 부서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안세파예요. 우리가 해변에서 보는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는 이런 얕은 수심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쇠파는 시야를 가리거나 조류와 연안류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놀은 파도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놀은 물의 흐름이 앞뒤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특히 얕은 수심일수록 영향이 크고 물속에서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죠. 주의할 점은 산호나 암초가 많은 얕은 곳이나 수중 구조물이 있는 곳에서 놀에 휩쓸리면 부상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역에서 다이빙할 땐 항상 주의를 살피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도록 하세요. 여름철, 무거운 장비를 메고 잠수복을 입고 햇빛 아래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사병이나 열사병 위험이 생깁니다. 증상으로는 구토, 두통, 기절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걸 예방하려면 얇고 통풍이 잘 되는 긴 옷, 모자, 선크림 등을 활용해 햇빛을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강습 중이나 수면 휴식 시간에도 햇빛에 대한 대비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다이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수중 생물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물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자기 방어를 위한 반응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갑자기 손을 뻗거나 가까이 다가가면 놀라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물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거나 만지는 행동은 피해야 해요. 자칫 다이버가 다치거나 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중 생물을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이버로서 생물과 환경을 해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이번에는 다이빙 중 겪을 수 있는 수중 생물에 의한 상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중 생물 상처는 일시적이고 가볍지만 일부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 통증이나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파리의 촉수는 쏘이면 피부에 화끈한 통증을 줄 수 있고 솔베간팽, 스콜피온 피쉬처럼 독이 있는 어류는 접촉 시 강한 고통이나 쇼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게는 바늘에 찔려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험 생물을 미리 파악하고 응급의약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수중 생물은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연습 문제를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스쿠버란 어떤 의미인가? 정답은 2번 수중 자가호흡기 장비 명칭이에요. 스쿠버는 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약자인데요. 직역하면 자가 포함 수중 호흡 장비, 즉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장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이빙 활동 전반을 의미하기보단 그 장비 자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2. 1950년대 다이빙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은? 정답은 D번 상업 다이빙이 시작됨이에요. 1950년대에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그러니까 취미나 스포츠 목적의 다이빙이 점점 발전하던 시기였어요. 다이브 테이블도 이 시기에 나왔고요. 하지만 상업 다이빙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잠수종을 이용한 작업 같은 건 훨씬 오래 전부터 해오던 거죠. 3. 현대의 다이빙 컴퓨터로 대체할 수 있는 과거의 3가지 장비의 이름이 아닌 것은? 정답은 D번 부력 조절기예요. 예전엔 수십 개의 다이빙표, 잔압계를 따로 들고 다녔지만 지금은 다이브 컴퓨터 하나면 다 커버되죠. 하지만 부력 조절기 BCD는 물속에서 뜨고 가라앉는 걸 조절하는 장비라서 아무리 다이브 컴퓨터가 발달해도 대체할 수 없는 별개의 장비입니다. 4. SDI가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점이 아닌 것은? 정답은 C번. 초기 단계부터 어렵고 힘든 교육을 견뎌내도록 한다입니다. SDI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초보자에게도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지향합니다.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해서 복잡한 계산을 덜어주고 온라인 학습 시스템으로 이론도 편하게 익힐 수 있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렵게 교육한다는 것은 SDI의 철학과 정반대입니다. 5. 수중에서 물체는 실제와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은 2번 빛의 굴절에 의해 크게 보인다입니다. 물속에서는 빛이 물과 공기 경계면을 통과하면서 방향이 꺾이는데요. 이런 현상을 굴절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물속에서는 물체가 실제보다 약 33% 크게 또는 25% 가깝게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이건 물속에서 직접 보면 바로 체감되실 거예요. 6. 수중에서 소리는 공기 중에서보다 얼마나 빠르게 전달되며 이로 인해 다이버가 받는 영향은? 정답은 C번, 약 4배 빠르고 방향 감각이 둔해진다예요. 물속에서는 소리가 공기보다 약 4배 빠르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방향을 찾는 데는 오히려 혼란을 주는 요소가 되죠.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빠르게 양쪽 귀에 거의 동시에 도달해서 어느 방향에서 소리가 오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이버들은 수중에서 누가 불렀는지, 어디서 소리가 났는지 잘 모르겠다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7. 수중에서는 어떤 색의 빛이 제일 먼저 흡수되는가?
정답은 A번 빨강입니다. 빛은 수중에 들어오면 파장에 따라 흡수 속도가 달라지는데 그중 가장 빨리 사라지는 색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빨간색이 먼저 없어지고 다이버의 혈관처럼 붉은 물체도 회색이나 검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다이빙 라이트가 필요한 거죠. 색을 되살려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8. 해안에서 다이빙할 때 입수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은 조류가 가장 약한 때인데 이때는 물의 수평 이동이 가장 약한 시간이다. 어떤 때를 말하는가? 정답은 C번 정조예요. 정조는 조수 간만에 의해 수면의 높낮이가 거의 변하지 않는 시간대를 말합니다. 즉, 물이 가장 조용하고 조류가 약한 시간이죠. 이때 입수하면 흐름에 덜 휘말리고 더 안전하게 다이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안 다이빙할 땐 정조 시간을 미리 체크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만약 이안류를 만나게 된다면 먼저 이안류의 어느 쪽 방향으로 수영하여 조류를 벗어난 후 해안으로 귀환해야 하는가? 정답은 B번 수직입니다. 이안류는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빠르게 나가는 좁고 강한 물줄기예요. 무서운 건 해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밀어낸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절대 그 흐름을 거슬러 바로 해안 쪽으로 헤엄치지 말고 이안류를 벗어나는 방향인 양옆쪽 수직 방향으로 먼저 벗어난 후 안전해진 곳에서 해안 쪽으로 천천히 돌아오는 게 안전합니다. 이걸 모르고 무작정 해안 쪽으로 헤엄치면 체력이 금방 소모돼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10. 파랑은 일반적으로 무엇에 의해 발생하는가? 정답은 A번 바람입니다. 수면 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파도는 바람이 수면을 밀어내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물론 조석이나 해저, 지형에 의해도 파도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람에 의한 풍랑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면 파도도 거세지고 다이빙 시 입수나 출수가 어려워질 수 있죠. 11. 육상과 수중에서 소리의 전달과 체온의 손실을 비교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A번 육상보다 수중에서 소리의 전달 속도가 빠르고 체온 손실이 크다 입니다. 물속에서는 소리가 공기보다 약 4배 이상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다이버가 소리를 듣긴 하지만 방향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리고 물속은 공기보다 열전도율이 높아서 체온이 더 빠르게 손실돼요. 그래서 드라이슈트나 웨슈트 같은 보온 장비가 꼭 필요한 겁니다. 12. 다이버가 하강 도중에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고 시야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느꼈다면 다음 중 어떤 지역인가? 정답은 C번 수온 약층입니다. 수온 약층은 수온이 짧은 수심 범위 안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을 말해요. 이 구간을 지나면서 다이버는 갑자기 추위를 느끼고 시야도 탁해지거나 어두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따뜻한 상층수와 차가운 심층수 사이의 경계이기 때문에 온도 차이로 인해 물이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는 현상이에요. 13. 수중에서 잘 모르는 생물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은 C번.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거나 피한다 입니다. 수중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생물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자극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에서 조용히 관찰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수중 생태계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14. 다음 중 바람직한 다이빙 자세가 아닌 것은? 정답은 C번 물고기에게 먹이를 준다 입니다. 다이빙 중에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야생 생물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고 인간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어요. 15. 인증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정답은 A번 정부기관에서 발행한다 입니다. 다이빙 인증서는 국가가 아닌 민간 교육단체, 즉 SDI, TDI 등에서 발급하며 업계에서 통용됩니다. 정부기관이란 표현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A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올바른 설명이에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여러분은 이제 곧 수중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각, 청각, 그리고 몸의 감각이 모두 바뀌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수중 세계에서는 빛과 소리의 전달 방식이 다르고 시야도 왜곡되며 잘 모르는 수중 생물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수중에서의 시각과 소리의 변화, 물리적 조건, 위험 요소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